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국가 GDP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상과 현실. 어, 잠깐요.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질 않네. 됐어요. 자, 경제라는 말이 이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가계 관리, 그러니까 집안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프로 얘기하면 뭐 살림살이 그 뜻에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하던 것이 라틴어로 가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바뀌고 영어로 이제 16세기 가서 이코노미가 돼요. 그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게 집이에요. 집. 그리고 노모스라는 건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관리하자. 집안 관리, 가게 관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풀어보면 살림살이. 이런 뜻이 이코노미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왜 이 용어에 없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생긴 개념입니다. 경제라는 말이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경제. 그 나라의 경자 그 나라의 사람 살리다 살림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본이 19세기에 이제 각종 서양 학문을 수입하면서 그 번역해서 동양에 이제 소개를 할 때 이코노미를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중국의 역사적 문헌에서 찾아낸 말이에요. 경세재민, 세상을 운영해서 백성을 구제한다.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거기서 한 것이 떠가지고 경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걸 뭐 경국재세,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고 세상을 뭐 구제한다. 뭐 이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코노미라는 원래의 그리스어 말로 보면은 그냥 집안 살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좀 더 큰 개념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을 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다. 뭐 이런 개념이다 해가지고 경세제면 거기서 경제란 말이 나온 겁니다. 중국의 원전 쪽을 보면은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사기를 썼습니다. 그 사기 중에 한 부분에 이제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기에 보면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 제왕편이 있고, 그다음에 열전하면은 왕은 아닌데 뭔가 좀 중요한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식이라는 건 뭐 재화를 증식시킨다, 재물을 늘린다 하는 거예요. 열전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 이것이 이제 화식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코노미라는 말을 그 중국의 만약에 학자가 처음 저걸 가지고 번역했다고 하면은 화식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난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하여간 지금 현재 동양에서는 전부 다 이코노미를 이제 경제라는 번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 문제가 뭐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 그 자원이라는 게 뭐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재화들은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싶어 하고 거기서 갈등, 싸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무력으로 풀었죠.
그냥 옆 동네 가가지고 다 뺏어오고 딴 나라 침략하고 뭐 그러던 방법이잖아요. 근데 무력에 의한 해결 방법은 언제까지나 뭐 이기기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들도 무력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피차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해가 되니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제 문제 그건 뭐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재화 어떤 재화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건을 내야 되잖아요. 뭐 빵도 만들고 통닭도 만들고 뭐 콜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걸 누군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을 얼마나 누가 소비할 것인가? 뭐 배민 라이더 시켜서 주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식당에서 뭐 소비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 문제를 푸는 노력을 말합니다. 자,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뭐 인류의 관심사였어요. 애들 뭐 고대 시대 뭐 바빌론 시대 뭐 어쩌부터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고 뭐 중국의 뭐 하나라 은나라 이런 시대고 다 이 경제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법도 찾아보고 적용돼보고 막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체계를 갖춰가지고 학문화돼가지고 나타난 건 언제냐 하면 18세기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국부론, 국가의 부에 대해서 뭐 생각한 바, 뭐 이거 쓴 거죠. 근데 원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Wealth of Nations, 국가들의 부에 대해서 on inquiry 한번 찾아보자. 그 특성이 뭐고 원인이 무엇인가? 왜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부자가 아닌지 부유하지 못한지 그 원인을 살펴보자고 쓴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1776년에 나왔어요.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경제 사상은 칼 마크스의 자본론입니다. 1859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에 비해 가지고 한 80년 후에 이제 나온 거죠. 다스 카피탈. 그러니까 더 캐피탈.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학에 대한 비판. 뭐 비판적 고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뭐 폴리티컬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그 이 당시 19세기, 18세기 이때는 보면은 그러니까 폴리틱스, 정치라고 하는 거하고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이렇게 구별이 안 되던 시대였어요. 아, 정치하면 당연히 뭐 경제 관련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게 그거다. 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저렇게 나오고. 자, 이 경제에 관한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막스 이 두 사람으로 이제 대표되는데 저 즈음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점인가 하면 시점을 한번 볼게요. 1776년에 일어날 세계적인 유명한 사건이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죠. 미국 이제 독립선언하고 실제로 이제 뭐 영미 전쟁을 거쳐가지고 뭐 국가로 선언하고 하는 건 좀 앞으로 한 10여 년 걸리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조대왕이 이때 등극을 했습니다. 그 영조대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정조한테로 넘어간 그런 해가 1776년입니다. 1859년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또 인류 뭐 지성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작품을 발견한 해입니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생명체가 진화해서 나왔다는 진화론을 여기다 소개를 한 거죠. 이때 조선은 어느 때냐? 철종 임금 10년 차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 세도 정치에 완전 휘둘리고 있다 이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자, 이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의 접근 방법, 그리고 칼 막스의 접근 방법이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듣는 거 너무 딱딱한데 요즘 뭐 또 유튜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합니다. EBS에서 만든 그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볼만합니다. 그 우리 이제 세계 경제가 2008년에 금융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에 제작됐습니다. 이 금융위기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의 위기예요. 자본주의가 이거 문제를 해결 못하네. 뭐 빈민과 뭐 부자와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뭐 금융 사건도 일어나고, 이거 자본주의가 올바로 가는 거 맞아? 하는 이런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점에서 EBS에서 만든 거예요. 2010년에. 자, 자본주의 일부 돈은 빚이다. 우리가 쓰는 돈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 본질은 누구한테서 빌린 거다 하는 겁니다. 2부 소비는 감정이다.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꼭 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이게 EBS 들어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데 VOD를 사야 돼요. 구매를 해야 돼요. 뭐 비싸진 않아요. 한 2,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뭐 그래도 유튜브 가면 이렇게 다 무료로 나오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특히 4부하고 5부를 보세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앞에서 소개했던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막스 등등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5부에 가면은 그럼 도대체 국가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가 선수로 뛸 거냐 아니면 심판 역할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여기서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흔히 이제 우파 좌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파다 좌파다 하는 거는 상대적 입장이지 어디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DNA가 그렇게 생겼다든가 뭐 인류의 뭐 종족이 다르다든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한 시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본인의 생각이 좀 이런 성향이 있고 저런 성향이 있고 상대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파 좌파를 너무 그냥 편을 갈라가지고 절대 깰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먼저 좌파나 우파나 이런 말이 어디서 생기나? 레프트 라이트잖아요. 좌파 우파. 별거 아니죠. 이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1789년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모여가지고 시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어요. 국민회의라는 것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베르사유 궁전의 회의 장소를 그 루이 16세가 못 쓰게 막아버렸어요. 국민들 얘기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민들이 그럼 우리 딴 데서 모이자 해가지고 간 것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예요. 이 테니스 코트 안에 넓은 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회의를 하는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여기 좀 약간 보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은 무리, 그다음에 약간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앉은 좌석, 좌석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비싼 사람끼리 몰려서 앉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왼편에 앉으신 분들, 오른편에 앉으신 분들 하다가 레프트 라이트 좌파 우파 얘기가 생긴 겁니다. 자, 우파라고 하면 흔히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 왕정 정치를 지지하는 거죠. 또 뭐 지롱드파라고 합니다. 좌파는 이제 공화파예요. 왕정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를 이루자는 거죠. 자코뱅파라고 합니다. 우파 쪽에는 좀
변화를 하는데 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하지 말자는 건 수구라고 하잖아요. 수구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바꿔가자. 그래서 이제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좌파 쪽에서는 그 변화하려고 하면은 천천히 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좀 급격한 충격이 필요하다. 급진적 변화를 바랍니다. 진보라고 표현해요. 가치나 신념을 보면은 우파 쪽에서는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 쪽에서는 평등을 더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좌파가 자유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평등을 높게 본다는 거예요. 우파는 평등보다 자유를 좀 더 뭐 비중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좌파는 복지를 목표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냅니다. 경제 활동에서도 보면 우파는 시장 경제, 좌파는 계획 경제. 그러니까 우파는 자유 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좌파는 국가 통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근데 좌파 우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프레임에 절대로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남이 그려준, 남이 씌워준 그 프레임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가 돼야 되겠어요. 절대 그런 프레임에 놀아나지 마세요. 다만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고 상대적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경제 체제에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뭐 좀 더 넓게 해석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두 체제, 두 방식의 해결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본주의를 해결하겠다. 아니다. 공산주의를 해결하겠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재산 소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그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가지는 거다. 공산주의는 공산이란 말이 바로 공유재산이에요. 그 준말이 공산주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자본주의는 시장 가격으로 그 가격을 비싸게 매긴 사람들이 자원을 먼저 가져가는 거죠. 공산주의는 중앙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행위 동기는 뭐냐.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이에요. 어떡하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다 발전하게 된다.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었죠.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은 내려지 말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뭐 집단 농장이라든가 협동 생산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자,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거기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그래요. 특히 이제 문제점을 본다고 하면 자본주의는 경쟁이 너무 과열이 일어나. 자원 낭비도 발생해. 또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공산주의는 태만하고 의존적이 돼.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뭐 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저거 한다고 해서 뭐 내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간섭과 독재, 중앙에서 계획과 명령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에 제한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자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교수님 뭐 그런 거 뭐로 물어서요? 당연히 캐피탈리즘을 충당하는 캐피탈리스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말은 아담 스미스 당시에는 없던 말이에요. 캐피탈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캐피탈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흔히 캐피탈리즘에서 자본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베르너 존 바르트라는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근대 자본주의라는 책을 1912년에 썼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경제를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가 캐피탈리즘, 캐피탈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이 베르너 존 바트는 나중에 이제 나치 정권에도 협력하고 해가지고 뭐 경제 뭐 학 쪽에서는 이제 큰 비중이 없는 이런 사람이긴 한데 용어 자체는 이 사람한테 시작했어요.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를 자본주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주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자본주의하고 반대되는 공산주의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공유재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라고 한다면은 사유재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사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유재산주의 뭐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자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공산주의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커뮤니즘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자냐고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자가 아닐 것이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뭐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뭐 마을 공동체, 뭐 무슨 공동체, 뭐 이런 얘기도 뭐 신앙 공동체, 뭐 많잖아 이런 것들. 이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걸 운영하고 살아가는 뭐 모습 이런 게 커뮤니즘이에요. 그 커뮤니즘을 번역하면 적당한 말은 뭐예요? 공동체주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공동체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번역을 했어. 1848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칼 막스하고 프레데릭 앵겔스하고 쓴 책이에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이거 커뮤니스트가 선언한다. 나는 커뮤니스트다 하고 선언한다는데 이걸 번역하면서 공산당 선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커뮤니스트 파티, 뭐 당이다 뭐 이런 거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의 의미 그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은 공동체주의자 선언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안 쓰는 거예요. 커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왔어요? 공유재산에서 온 겁니다. 공동체주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경제에서는 커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번역합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있느냐? 3주체라고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요. 그럼 개인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은 다 가게에 들어가는 1인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개인. 자, 그럼 가계, 기업,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를 하는 거죠. 가게는 주로 소비자 역할을 해요. 가게가 생산하기도 해요. 가게에서도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근로 뭐 이런 걸 하면서 생산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기업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이 주로 이제 물건과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업도 소비를 하고 당연히. 정부는 생산자 역할을 일부 하는데 정부가 하는 생산자 역할은 기업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부도 소비 역할도. 자, 이 3주체가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 경제학인데 경제학을 크게 또 두 개로 나눠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미시라고 하는 거는 세세하다, 작다, 마이크로, 작은 단위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체들의 행동 원리. 가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국가 전체의 운영 원리, 가계기업 정보 다 묶어가지고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율은 어떻게 할까? 통화량은 뭐 어떻게 바뀔까? 뭐 실업률은 어떻게 대처할까?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거시경제입니다.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3주체가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싸움질한다고 하면은 그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3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잘해라 하면서 만들어둔 것이 이런 거예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래서 13차의 본회의 뭐 이런 걸 했어요. 2024년 2월 6일 날 했어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그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그다음에 노동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흔히 이제 한노총이라는 것이죠. 한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경총이라는 거죠. 경총의 회장. 이 사용자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대한상공회의소 뭐 부회장.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걸 협력할까 하는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갈등과 대립 이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의과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 그 정부하고 그 의사단체하고 굉장히 뭐 크게 뭐 반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결한다는 게 사회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을 때 특히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슬기롭게 조정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해내야 돼요. 누가?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노동 문제, 연금 문제, 교육 문제.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왜?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거기 또 뜻을 뭐 같이 하는 그 집단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그걸 포기하지 말고 서로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도록 우리 사회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를 우리 알아봤는데 생산 요소 중에서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재화 가치는 무엇을 결정될까? 자, 재화를 생산할 때 GDP라는 건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노동, 자본, 생산성 이런 거로 결정. 노동을 많이 집어넣고 자본을 투입 많이 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GDP가 올라가는 거야. 자본, 노동, 생산성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 토지라든가 기계 이런 거에 해당되고 노동은 육체 노동, 정신 노동, 생산성은 뭐 R&D, 혁신, 효율성 이런 게 다 해당하는 거겠죠. 자, 이런 생산하는 데서 제일 뭐 어떤 역할을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본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계 효용솔이라는 걸 앞세워요. 재화의 가치는 왜 결정되느냐? 이게 누군가가 이 재화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이라는 게 따라 가지고 가치 결정된다. 그다음에 노동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 가치설이다. 노동이 투여됐기 때문에 재화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 가치설을 앞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다이아몬드는 무가치한 거죠. 물론 다이아몬드를 파내는데 그 광부의 노력은 들어갔어요. 근데 광부의 뭐 그 노력, 인건비 그 얼마나 되겠어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광부한테 돌아가는 노동비, 인건비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0만 원이 될까요? 그거보다 10배, 20배 높은 가격으로 그 다이아몬드가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 가치설만 가지고는 재화의 가치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게 한계 효용.
그러니까 노동가치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 즉 자본과 같은 생산자비 같은 건 공유자산으로 하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사회가 그게 평등한 사회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한계효용설에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 왜? 개인적인 효용에 따라 가지고 뭐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 달라지는 거다. 사유재산의 근간을 두고서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필요해요. 이건 어디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창조적 파괴를 계속 일어나야 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인류가 한 1만 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들판에서 그냥 거기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고 따 먹고 뭐 또 뭐 강에서 뭐 고기 잡아 먹고 이렇게 살다가 뭐 몇십만 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농사라는 걸 지면서 이제 사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걸쳐서 일어납니다. 즉 증기기관이 있었고 전기의 이용이 있었고 인터넷의 활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흔히 이런 분야가 중요하다고서 ABC를 얘기합니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경제는 어떤 거냐? 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자, 이거는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일지라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현재 많이 이제 쇠퇴하고 자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 현재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 우리가 뭐 생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농업에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뭐 이렇게 가지고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럼 만들면 어떻게 그걸 누군가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 누군가 사용한다는 것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쓰는 것은 소비라고 하고 기업이 쓰는 것은 투자, 정부가 쓰는 것은 재정, 뭐 재정 투자를 줄임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고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쓰는 다른 나라한테 팔아가지고 그쪽 외국인이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수출이에요. 순수출이라는 거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1년 동안 이 GDP를 이만큼 생산해냈어요. 왼쪽 편에. 생산한 거는 여기 오른편에 있는 4가지 요소로 지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산 GDP하고 지출 GDP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균등해야 돼요. 항상 이퀄, 똑같은 항등식으로 성립을 해야 돼요. 우리 2023년 4분기에 우리나라의 GDP 생산과 지출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다 보면 국민 총생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국민 총지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 생산자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GDP가 4분기에 2023년 4분기에 약 504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출했냐? 소비에 234조. 소비에 쓴 것이 한 46%예요. 투자에 쓴 것이 29%, 재정에 쓴 것이 18%, 그다음에 순수출, 외국인이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7%. 그리고 순수출이 여기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무역에서 흑자가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이 경제학 개념 없고 나는 뭐 경제 원론도 안 들고 잘 모르는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든 거, 그 다음에 요 경제 주체들이 나눠서 쓴다. 이 양자는
좌변 우변은 똑같아야 된다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소비에 쓰는 것이 이만큼 거의 반쯤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하는 거. 아, 교수님 여기 왜 저축은 여기 왜 없습니까? 안 쓰고 남은 거 저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그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다른 식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요 수식을 좀 변동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수식을 변동시키려면 기호도 나오고 여러분들 벌써 막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일까를 측정하는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또 뭐 뉴스 보면 늘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경기가 뭐 침체됩니다, 회복합니다, 호황입니다 얘기하던데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 경제 지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GDP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생산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전기 대비해서 0.6%. 그러니까 지금 2023년 4분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 0.6% 늘었대요. 근데 여기 전년 동기 대비 이건 무슨 말일까요? 2022년 4분기보다는 2.2%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어떤 걸 보는 게 맞을까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전기 대비를 왜 볼까요? 이거는 현재의 경기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또는 뭐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지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올랐다. 전월 달보다 0.5% 올랐다. 생산자 물가도 보고. 경상수지라는 거는 외국과 그 물건 수출 수입해가지고 뭐 얼마나 남았냐는 무역 수지하고 그다음에 자본 거래하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좀 외국으로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좀 이렇게 벌은 돈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30억 달러만큼 외화가 늘어난 거야. 외화 축적이. 통화량 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통화량은 어떠냐.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한 3% 늘었다. 그러니까 요 숫자들만 이렇게 보면은 아직 우리 경제가 이 숫자 자체만 보면은 뭐 마이너스 값이 없잖아요. 일단 그럼 경기가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전문가들은 요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지표를 봅니다. 요것만 가지고 경제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5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코스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 사이트가 있어요. BOK가 뱅크 오브 코리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테마별 통계라는 주제가 있고 여기에 100대 통계 지표. 이 통계 중에서 이 100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꼽아놓은 거예요. 쭉 나옵니다. 금융지표, 실물지표, 그다음에 여기 또 실물 또 고용관 지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 100개 정도 되는 통계 지표를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업의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이뤄나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 같은 경우에 뭐 100대 통계 지표로 다 들어보고 있을 이런 시간이 없죠.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가가지고 다 직장 다니면서 뭐 사업체 운영하면서 살아가면서 바쁜데 그 저 100대 지표 뭐한 달에 한 번씩만 본다고 해도 그 단순한 뭐 가벼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창기에는 저 100대 지표 다 훑어본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이 보면 뭐예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을 텐데. 그러지 말고 주요 지표 위주로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핵심 지표는 5가지입니다. 금리, 환율, 국민소득, 고용률이 뭐 실업에 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네, 물가.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흔히 나 뭐 경제학 전공 안 했어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요 5개 지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저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2024년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그 한번 핵심 경제 지표를 내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값하고 23년도 값을 뽑아봤어요. GDP 성장률, 실제 GDP 성장률이 2022년에 2.6%, 23년에 1.4% 떨어졌어요. 앞으로 2024년에는 한 2.0% 정도 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22년에는 뭐 5%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2023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3.6%.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우리도 굉장히 막 걱정하고 그랬었죠. 근데 금리가 3.2%였던 것이 3.6% 정도로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1달러에 1264원 하던 것이 좀 올랐어요. 1288원. 뭐 어떤 때는 뭐 1300원도 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2023년 전체를 봤을 때 1288원. 실업률은 2022년 2.9%에서 약간 낮았어요. 2.7%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 이게 저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아무리 못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게 나하고 뭐 내가 뭐 사는데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자꾸 이런 의심을 가져보세요. 좀 저걸 어디에 활용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제에 대한 기본 지표도 모르면서 무조건 테슬라 사고 뭐 비트코인 사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경제의 움직임을 무슨 기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지표가 이렇게 5개 나와있는데 5개도 이제 머릿속에 따로따로 다 돌아다니면은 이게 또 큰 효과가 없어요. 저걸 또 묶어봐야 돼요. 묶는 방법이 뭐냐? 이게 시장금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리느냐? GDP 성장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더한 거랑 비슷하다. 앞에서 이걸 무슨 준칙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테일러 준칙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 말하는 시장금리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실질 GDP 성장. 이 세 개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꼴이 성립이 안 하는데 반드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지닌다 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테일러 준칙에서 시장금리가 많이 낮게 나왔지만 2023년에는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알아둘 거는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 살림살이 하면서 막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두 가지. 물가 상승이 높을 때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 때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수치를 경제 고통 지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런 내용을 숫자로 보지 말고 좀 더 뭐 차트로 그림으로 보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이 코스에 보면은 이런 걸 다 찾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금융경제 스냅샷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차트를 이용해서 추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1년 기간을 보고 5년, 10년 또는 최대 맥시멈으로 자료가 있는 한도 내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5년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GDP 성장률 어떻게 성장률이 바뀌느냐. 여기 노란 선이 전년 동기 대비예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하면 요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020년에 노란 선이 완전히 계곡으로 추락을 했죠. 이게 뭐예요? 코로나 위기예요. 근데 바로 2021년에 상승을 했죠. 뭐 6% 넘게 막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를 회복한 겁니다. 유동성을 많이 이제 풀어가지고 회복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 2% 내외의 성장률이 와 있어요. 경제 고통지수 두 가지를 더한 거라겠어요. 뭐죠? 실업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두 개를 더한 값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살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경제 고통지수가 다행스럽게 2022년 중반기 이후로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길게 10년 단위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정치와 경제 뭐 예전에는 뭐 거의 분리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 폴리티컬 이코노미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뭐 지금도 말합니다. 정치의 이제 대부분이 뭐 경제 문제죠. 물론 정치에 다루는 게 경제 말고 외교, 국방, 뭐 교육 뭐 이런 문제 다 다뤄야 돼요. 훨씬 넓지만 상당 부분은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최근 뭐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각종 그 법안을 그 제정하지 않고 데드라인 넘기고 여야가 노는 국회. 국회는 뭐 하는 데죠? 법을 만드는데요.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안 만들고 계속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잘못이냐?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22대 국회, 우리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죠. 국회에 제안하는 정책과제. 좀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요와 관련되는 것들을 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잘 좀 풀어달라 하고, 이게 국회가 해결해야 될 일이야. 당신들이 이걸 문제를 풀어야 돼. 하고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하이테크 관련되는 거, 그린 관련되는 거, 소사이어티 관련되는 거. 그래서 어젠다 제목이 뭐 이렇게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좀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 줘야지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선진 사회가 되고 국민 행복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날 빠지지 말고 투표하세요. 이게 갈수록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있는데 이게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 아예 뭐나 하나 안 찍었다고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투표 꼭들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2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4시 55분 좀 지났으니까 3교시는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